안녕하세요. 오늘은 개인의 아주 사적인 생각이나 관점, 그러니까 주관성, 이걸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좀 독특한 방법, Q 방법론에 대해 얘기 나눠볼게요.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진행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방법론이 기존 연구 방식들이랑은 어떻게 다를까? 그리고 왜 이렇게 개인의 그 속마음, 이걸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까?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. 네네. 자료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걸 마음의 MRI라고도 표현했더라고요. 오, 정말 딱 맞는 비유 같아요. 아, 마음의 MRI. 네, 그만큼 개인의 생각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는 시도인 거죠. 그렇죠. 그럼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부터 좀 짚어볼까요? Q 방법론 핵심이 주관적 상관적이라고요. 그러니까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구조 자체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R 방법론 있잖아요. 그건 변수들, 예를 들면 시험 점수라던가 만족도 점수라던가 이런 것들 사이의 관계를 보죠. 네, 그렇죠. 통계 배울 때 많이 하는. 근데 Q 방법론은 정반대예요. 특정 진술들에 대해서 사람들 사이의 반응 패턴이 얼마나 비슷한가 이걸 보는 겁니다. 사람들끼리 묶는 거죠, 일종의. 관점 자체가 확 달라요. 아하, 사람들 간의 반응 패턴의 유사성. 접근법만 다른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다르겠네요, 그럼. 당연하죠. 데이터 구성부터 달라요. R은 보통 행의 응답자, 열의 변수들, 키, 몸무게, 점수 이런 걸 놓잖아요. 네. 근데 Q는 행은 사람으로 같지만 열에는 연구 주제랑 관련된 여러 진술문들, 스테이트먼트가 들어가요. 그리고 통계 처리할 때도 변수별 평균이 아니라 각 개인의 응답 패턴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표준화합니다. 철저히 사람 중심 분석인 셈이죠. 와, 그렇군요.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. 저희가 본 자료 중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연구 사례가 있었잖아요. 되게 흥미롭던데요? 아, 네네. 그 연구 있었죠. 단순 지지율 이런 걸 넘어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 그 유형을 나눠서 보여줬어요. 예를 들면 꼭두각시냐? 아니면 주도적 영웅이냐? 이런 상반된 이미지 축도 있었고. 그렇죠. 더 나아가서 혼군, 우리 VIP, 얼굴마담, 관료적 정치인 이런 식으로 되게 복합적인 인식 유형들을 찾아냈죠. 맞아요. 이런 건 진짜 단순 설문조사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여론의 복잡한 속살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. 혹시 다른 분야 사례는 없었나요? 그럼요. 암이랑 암 치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연구한 사례도 꽤 인상 깊었어요. 국립암센터에서 한 마음의 MRI 연구인데 아, 그것도 마음의 MRI였군요. 네, 환자, 가족, 의료진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암이나 치료 과정에 대해 각자 어떻게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그 주관성을 Q 방법론으로 분석한 거죠. 단순히 힘들다,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. 어떤 부분에서 또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그걸 세밀하게 파악해서 실제 치료나 돌봄 과정을 좀 개선해 보려는 그런 통찰을 얻으려고 한 시도였어요. 그 과정을 보면 참여자들이 진술 카드 같은 걸 받아서 자기 생각에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플러스 5,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까지 마이너스 5 이렇게 정해진 분포에 맞춰서 강제로 이렇게 분류하는 Q-소팅 작업. 이게 핵심이더라고요. 네, Q-소팅 맞습니다. 그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이죠. 진술문 개수는 개발자인 스티븐스는 70개에서 150개 엄청 많이 제안했던데 요즘엔 편의상 40개에서 60개 정도를 많이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. 네, 현실적으로 그 정도가 많이 쓰이죠. 아무래도 너무 많으면 참여자들이 힘들어하니까요. 그렇게 모인 데이터를 이제 요인 분석으로 분석하는데 보통 퀀셀 같은 전용 프로그램을 쓰고요. 아, 퀀셀?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. 통계적인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관성의 유형들 있잖아요.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다양한 틀 또는 프레임 같은 거요. 이걸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. 해석이 핵심이군요. 그렇죠. 때로는 이게 좀 복잡한 게 하나의 유형 안에서도 서로 막 상반된 시각이 같이 나타나는 양극성, 바이폴레리티라는 게 발견되기도 하거든요. 양극성이요?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예를 들어서 분석 결과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요인이 딱 나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랑 반대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같이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, 같은 요인인데도요? 신기하네요. 네,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지는 거죠. 스티븐슨이랑 그의 동료였던 버트 사이에 오랜 논쟁이 있었는데 또 스티브 브라운 교수 같은 분들의 연구도 다 이런 해석의 깊이 이런 것과 관련된 지점들이에요. 자, 그럼 이게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이 Q 방법론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
어떤 현상이나 인물에 대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, 그 생각 밑에 깔린 어떤 심리적인 구조나 가치관, 이런 걸 이해하게 도와준다는 거잖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파헤치는데 강점이 있죠. 그래서 뭐 세종시 이전 문제나 저출산 문제처럼 의견이 막 첨예하게 갈리는 사회 이슈들 있잖아요. 그 이면에 숨어있는 다양한 입장들을 좀 깊이 있게 분석한다거나 그렇죠. 정책 만들 때도 다양한 목소리를 그냥 듣는 걸 넘어서 그 구조를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고요. 더 나아가서는 뭐랄까 여러분 자신의 복잡한 생각이나 고민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걸 스스로 좀 정리하고 이해하는데도 꽤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자기 성찰의 도구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큐 방법론은 세상을 보는 다양한 창문들을 그냥 인정하는 걸 넘어서 그 창문들로 보이는 각기 다른 풍경, 즉 주관성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라는 점이죠. 편견 속에 묻혀버리기 쉬운 개인의 목소리, 그리고 그 생각의 패턴 자체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군요. 바로 그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큐 방법론으로 리더나 질병, 사회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인식 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혹시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여러 생각들 있잖아요. 그걸 큐 방법처럼 한번 쫙 펼쳐놓고 분류해보면 어떨까요? 오, 좋은 제안인데요? 어쩌면 당신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일관된 패턴이나 당신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? 이런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.